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AI 시대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손, 엔비디아의 큐다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엔비디아 하면 딱 그래픽카드, GPU 칩을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게이밍이나 그래픽 작업용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의 주인공 큐다는 그 칩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GPU라는 엄청난 하드웨어의 잠재력을 정말 100%, 200% 끌어내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걸 제대로 굴릴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인 거죠. 저희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큐다가 현재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90%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 성공 신화의 정말 결정적인 열쇠, 1등 공신으로 꼽히더라고요. 네, 그 점유율은 정말 압도적이죠. 큐다의 영향력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GPU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운영 체제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복잡한 GPU의 언어를 다른 분야 개발자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통역해주는 통역사 같다고 할까요? 오,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원래 그래픽 처리에 특화됐던 장치를 이제는 과학 계산이든 AI든 뭐든 다 할 수 있는 만능 고성능 계산 도구로 변신시킨 주역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큐다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기술이 탄생하고 또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 산업과 미래 기술에 어떤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혁신적인 측면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술 전문가분들은 물론이고 저희처럼 기술에 관심 많은 일반 청취자 여러분까지 모두가 AI 시대의 핵심 동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그림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큐다 이야기를 하려면 역시 그 이전 시대부터 짚어봐야겠죠. 왜 큐다가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요. 맞아요. 큐다 이전에는 GPU를 어떻게 활용했었나요? 사실 큐다가 나오기 전에도 GPU의 그 병렬 처리 능력에 주목해서 이걸 그래픽 말고 다른 계산, 소위 GPGPU라고 부르는 그런 데 쓰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GPGPU요? General Purpose GPU Computing?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범용 GPU 컴퓨팅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GPU를 직접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쓴 게 뭐냐면 게임 그래픽 만들 때 쓰는 API 있잖아요. 오픈GL이나 다이렉스 같은 거요. 네네. 게임 개발할 때 쓰는 거. 그걸 일종의 편법처럼 이용해서 개살 작업을 끼워 넣은 거죠. 비유하자면 원래 그림 그리라고 만들어 놓은 붓이랑 물감으로 억지로 수학 문제풀이를 하려고 한 셈이에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요. 엄청 복잡했겠어요. 극도로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래픽 처리 순서,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정해진 틀에 억지로 계산 로직을 맞춰야 했거든요. 제약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GPU라는 엄청난 계산 능력은 뻔히 보이는데 이걸 제대로 쓸 도구가 없어서 답답했던 상황이군요. 그렇죠.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브룩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브룩 프로젝트요? 네, C 언어를 좀 확장해서 데이터 병렬 구조, 그러니까 GPU처럼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에 맞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였어요. 이게 나중에 쿠다 개발에 직접적인 영감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그럼 이미 학계에서는 C 언어 같은 걸로 GPU를 좀 편하게 쓸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GPU의 그 엄청난 잠재력을 더 쉽고 더 범용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강력한 필요성이 이미 무르익고 있었던 거죠. 엔비디아는 그 흐름을 정확히 읽었던 거고요. 바로 그 필요성에 엔비디아가 응답한 거군요. 2006년 11월 G80이라는 새로운 GPU 아키텍처를 발표하면서 쿠다를 세상에 처음으로 딱 공개했죠.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G80 칩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쿠다를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하드웨어였죠.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쓸 수 있게 된 건 그 다음에 2007년 6월에 SDK,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가 배포되면서부터잖아요.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인 GPU 컴퓨팅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겠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맞습니다. SDK 배포가 결정적이었죠. 개발자들이 실제로 코딩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쿠다의 가장 큰 혁신, 역시 개발자들이 C나 C++처럼 이미 너무나 익숙한 고급 언어로
GPU 내부의 그 수많은 병렬 처리 코어들에 직접 접근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는 점 아닐까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앞서 말한 그래픽 API를 이용한 편법이나 아니면 어셈블리 언어 수준의 아주 저수준 프로그래밍이 필요했는데 쿠다는 이걸 C, C++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정말 소수의 하드웨어 전문가나 아주 특수한 분야 연구자들만 다룰 수 있었던 GPGPU를 훨씬 더 많은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술로 탈바꿈시킨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개발자 문턱을 확 낮춘 겁니다. 이게 쿠다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쿠다는 그냥 한 번 나오고 끝난 게 아니라 엔비디아 GPU 하드웨어 아키텍처가 발전할 때마다 함께 아주 긴밀하게 진화해 왔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같이 발전했다는 거군요. 네, 단순히 성능 숫자만 높인 게 아니라 GPU 컴퓨팅이라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능들이 매 세대마다 쿠다를 통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고 지원됐습니다. 모든 세대를 다 짚고 넘어가기엔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들만 좀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초창기 2008년 테슬라 아키텍처 때를 보면요. 이때 컴퓨트 케이퍼빌리티 1.x 버전이랑 쿠다 2.0 정도가 나왔는데 과학 계산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배정 밀도 부동 소수점, 그러니까 FP64 연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HPC 분야 진출의 발판이 된 거죠. 아, 배정 밀도, 수치 계산 정확도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필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0년 퍼미 아키텍처 CC 2.x, 쿠다 3.0, 4.0 때는 C++의 클래스나 템플릿 같은 고급 기능들을 쿠다 커널 코드 안에서도 쓸 수 있게 됐어요. 또 CPU와 GPU 메모리 주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통합 주소 공간 Unified Address Space 개념이 도입되면서 프로그래밍 편의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 C++까지 지원되면 개발자들이 더 복잡한 로직도 쉽게 구현할 수 있었겠는데요? 맞습니다. 점점 더 소프트웨어 개발에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2012년 케플러 CC 3.x, 쿠다 5.0 때는 정말 획기적인 기능이 나왔는데 바로 동적 병렬 처리, 다이내믹 패러렐리즘입니다. 동적 병렬 처리요. 그건 뭔가요? 이건 GPU에서 실행 중인 스레드가 스스로 판단해서 또 다른 GPU 스레드들을 생성하고 실행시킬 수 있게 된 기능이에요. 이전에는 CPU가 GPU 작업을 지시해야만 했는데 이제 GPU가 알아서 일을 더 분산시킬 수 있게 된 거죠. 훨씬 더 복잡하고 적응적인 알고리즘 구현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또 NVLink라는 고속 인터커넥트 기술의 초기 개념도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와, GPU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한다니? 점점 똑똑해지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2014년 맥스웰 아키텍처 CC 5.x, 쿠다 6.0에서 7.0 때는 드디어 많은 개발자들의 기다렸던 통합 메모리,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제대로 도입됩니다. 통합 메모리,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거네요. CPU랑 GPU 메모리 관리를 편하게 해준다는. 네, 이전까지는 개발자가 쿠다 멤커피 같은 함수를 써서 CPU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GPU 메모리로 직접 복사하고 계산 끝나면 다시 가져오고 이런 걸 일일이 코드로 짜줘야 했거든요. 이게 엄청 번거롭고 실수하기도 쉬웠어요. 아, 상상만 해도 귀찮네요. 그런데 통합 메모리가 나오면서 그냥 CPU와 GPU가 마치 하나의 큰 메모리를 쓰는 것처럼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데이터 이동은 시스템이 알아서 필요할 때 최적화해서 처리해주고요. 개발자들은 메모리 복사 같은 부가적인 작업 부담을 덜고 알고리즘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개발 생산성이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맥스웰을 또 에너지 효율성도 극대화한 아키텍처로 유명했고요. 와, 통합 메모리 정말 중요했겠네요. 개발자들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큰 변화였죠. 그리고 2016년 파스칼 아키텍처 CC 6.x, 쿠다 8.0 때는 더 빨라진 NVLink와 함께 16비트 부동 소수점, 즉 FP16 연산 성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FP16이요? 아까 배정밀도 FP64 얘기하셨는데 이건 정밀도를 낮춘 건가요? 왜죠? 맞습니다. 정밀도는 낮아지지만 연산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메모리도 덜 차지해요. 그런데 AI, 특히 딥러닝 분야에서는 학습이나 추론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밀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속도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파스칼 때 이 FP16 성능을 강화하면서 AI 연산 가속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이때부터 AI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기 시작한 거군요. FP16이 AI랑 관련이 깊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2017년 볼타 아키텍처 CC7.X 쿠다 9.0에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옵니다. 볼타? 이건 저도 들어봤어요. 뭔가 엄청난 게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AI 연산 핵심 중의 핵심인 4x4 행렬 곱셈 누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트, 연산에 완전히 특화된 하드웨어 가속기 텐서코어가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텐서코어, 드디어 나왔군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네, 이건 정말 엔비디아 AI 독주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텐서코어는 FP16이나 INT8 같은 저정밀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혼합 정밀도 믹스드 프리시전 연산을 수행하는데 일반 쿠다 코어로 같은 연산을 할 때보다 이론적으로 수십 배 이상 빨라요. AI 모델 학습과 추론 속도를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신의 한 수였죠. 볼타는 또 스레드 스케줄링도 더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개선됐고요. 와, 텐서코어 하나로 게임이 완전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 이후 아키텍처들은 이 텐서코어를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018년 큐링 CC7.5 쿠다 10.0은 여기에 더해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위한 RT-코어를 도입하고 AI 추론 성능도 더 강화해서 그래픽과 AI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고요. 튜링은 게이머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죠. RTX 그래픽 카드의 시작이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엠페어 CC8.X 쿠다 11.0은 3세대 텐서코어를 탑재하고 AI 모델의 가중치 행렬에서 불필요한 영값들을 건너뛰고 계산하는 구조적 희소성 스트럭처럴 스파시티 기술을 지원해서 AI 연산 효율을 또 한 번 끌어올렸습니다. 희소성 지원이요? 그것도 성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실제 AI 모델에는 영값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계산 안 하고 건너뛰면 당연히 빨라지죠. 그리고 2022년 허퍼 CC9.0 쿠다 12.0은 4세대 텐서코어와 함께 특히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처리에 특화된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걸 도입했어요. DPX라는 새로운 명령어 셋도 추가됐고요.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트랜스포머 엔진. 이름부터 LLM을 겨냥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신인 블랙벨 아키텍처는 5세대 텐서코어와 함께 FP4, FP6 같은 더 낮은 정밀도의 새로운 부동소수점 형식까지 지원하면서 AI 성능의 한계를 정말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발전해 왔네요. 매 세대마다 그냥 성능만 올린 게 아니라 GPU 컴퓨팅과 AI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기능들이 쿠다와 함께 계속 추가된 거군요. 특히 텐서코어 도입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요. 네, 텐서코어는 AI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 성능 향상을 넘어선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였죠. 그 텐서코어의 힘이랄까, 쿠다의 잠재력이 제대로 폭발한 사건이 바로 2012년에 있었던 이미지 인식 대회 ILS VRC에서의 알렉스넷 우승 아닌가요? 이때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알렉스넷.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2012년 이미지넷 대규모 시각인식 챌린지 ILS VRC는 AI 역사, 특히 딥러닝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그때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 팀이 만든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이전 방식들을 그냥 압도적인 성능 차이로 누르고 우승했잖아요. 네, 오류율을 이전 최고 기록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낮췄으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알렉스넷을 훈련시킨 게 당시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 게이밍용 그래픽카드 엔비디아 지포스 GTX 580 두 개였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했죠. 고작 GPU 2개로 그런 성능을 냈다는 게 물론 여기에는 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렇죠. CPU만 사용했다면 그 방대한 이미지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훈련하는데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큐다를 이용해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을 활용하니까 단 며칠 만에 훈련을 완료할 수 있었던 거예요. CPU로는 몇 주 걸릴 일을 며칠 만에, 이건 뭐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했네요. 네, 이 알렉스넷의 성공은 전 세계 AI 연구자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걸 제대로 하려면 GPU를 써야 하는구나. 그리고 GPU를 제대로 쓰려면 큐다가 필요하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준 거죠. GPU 플러스 Q다는 딥러닝의 미래라는 공식이 딱 성립된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AI 연구실과 기업들이 너도 나도 엔비디아 GPU를 사들이고 큐다 기반으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거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큐다가 AI 개발의 사실상 표준, 데팍토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고 이후 폭발적인 AI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알렉스넷과 큐다의 만남이 AI 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럼 그 엄청난 성능을 내는 큐다,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오케스트라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비유를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큐다의 작동 원리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거대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상상해 보세요. 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요. 여기서 CPU는 전체 연주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는 혼자서 모든 악기를 다 연주하지 않죠. 대신 각 악기 파트 연주자들에게 언제 어떻게 연주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CPU는 지휘자 역할. 알겠습니다. 그리고 GPU는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실제로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연주자로 구성된 거대한 악단이죠. GPU가 오케스트라 전체군요. 그럼 그 안에 연주자들이 많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는 그냥 연주자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현악 파트, 관악 파트, 타악 파트 이렇게 여러 악기 파트로 나뉘어 있잖아요. 바이올린 주자들 모임, 첼로 주자들 모임처럼요. 이게 바로 GPU 병렬 연산의 핵심 실행 단위인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 줄여서 SM에 해당합니다. GPU는 여러 개의 SM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SM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작은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오케스트라의 악기 파트가 SM이다. 그럼 그 파트 안에 있는 개별 연주자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바로 계산을 직접 수행하는 일꾼들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악기 파트 SM에 속해 있는 개별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바로 GPU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 유닛인 쿠다 코어에 해당합니다. 최신 GPU에는 이런 쿠다 코어가 수천, 수만 개씩 들어있죠. 와, 수만 명의 연주자가 있는 오케스트라라니 엄청난데요. 그렇죠. 그래서 쿠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결국 지휘자 CPU가 오케스트라 GPU의 각 파트 SM에 속해 있는 수많은 연주자 쿠다 코어들에게 동시에 처리해야 할 악보, 병렬 명령어를 나눠주고 이 연주자들이 각자 받은 악보에 따라 동시에 연주를 해서 빠르고 웅장한 하모니, 연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야, 비유로 들으니까 쿠다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정말 멋진 비유인데요. 수많은 코어가 동시에 작업하는 병렬 처리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병렬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서요. 그 SM, 쿠다 코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유명한 텐서 코어,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구조상에서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SM,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는 말씀드린 대로 GPU 병렬 연산의 핵심 실행 엔진, 즉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최신 GPU에는 이런 SM이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 탑재되어 있고요. 각 SM 안에는 여러 개의 쿠다 코어뿐만 아니라 명령어 스케줄러, 디스패치 유닛, 레지스터 파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고속 온칩 메모리인 공유 메모리, 쉐어드 메모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SM 하나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연산 능력을 갖춘 작은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죠. 쿠다 프로그램의 전체 성능은 결국 이 SM이라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SM이 작은 프로세서 같은 거군요. 그럼 쿠다 코어는요? 쿠다 코어는 SM 안에 포함된 가장 기본적인 연산 유닛입니다.
주로 정수 연산이나 32비트 단정 밀도 부동 소수점 FP32, 64비트 배정 밀도 부동 소수점 FP64 같은 일반적인 산술 논리 연산 ALU를 수행하는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픽 렌더링 과정에서 픽셀 색상 계산 같은 걸 하기도 하고 과학 시뮬레이션이나 다양한 병렬 처리 작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범용적인 코어죠. 아, 쿠다 코어가 기본적인 계산을 담당하는 일꾼들이군요. 그럼 텐서 코어는 뭐가 다른 거죠? 왜 AI에 특화됐다고 하는 건가요? 텐서 코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텐서, 즉 다차원 행렬 연산, 그중에서도 특히 AI와 딥러닝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행되는 핵심 연산인 4x4 크기의 행렬 곱셈 및 누산, 매트릭스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트, MMA 작업에 완전히 특화된 별도의 하드웨어 가속기입니다. 일반 쿠다 코어가 다양한 연산을 처리하는 범용 일꾼이라면 텐서 코어는 오직 MMA 연산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빨리 처리하도록 설계된 스페셜리스트인 거죠. 오직 행렬 곱셈 누산에만 특화된 유닛이군요. 네, 주로 FP16이나 INT8, 심지어 최신 아키텍처에서는 FP8, FP4 같은 더 낮은 정밀도의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내부적으로는 더 높은 정밀도로 계산한 뒤 결과를 다시 저정밀도로 출력하는 방식, 즉 혼합 정밀도, 믹스드 프리시전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정밀도를 조금 낮추는 대신 하드웨어적으로 연산을 병렬화하고 최적화해서 동일한 MMA 연산을 일반 FP32 쿠다 코어로 수행할 때보다 이론적으로 수십 배, 많게는 100배 이상 빠른 처리량을 보여줍니다. 수십 배에서 100배 이상이요? 와, AI 모델 학습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딥러닝 모델 학습이나 추론 과정의 대부분이 결국 이 행렬 연산의 반복이거든요. 텐서 코어는 이 병목 구간을 하드웨어적으로 직접 가속해주기 때문에 AI 성능 향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 GPU가 AI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보이는 핵심 비결 중 하나죠. 하지만 동시에 MMA 연산 외에 다른 종류의 계산 작업에서는 텐서 코어가 별다른 성능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즉 특정 작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특화된 유닛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범용 일꾼 큐다 코어와 AI 특화 스페셜리스트 텐서 코어.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그럼 개발자들은 이런 복잡한 하드웨어들을 어떻게 제어하고 프로그래밍하나요? 프로그래밍 모델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큐다 프로그래밍 모델은 확실히 일반적인 CPU 프로그래밍과는 다른 개념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큐다는 CPU, 호스트와 GPU, 디바이스가 함께 작동하는 이기종 컴퓨팅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기종 컴퓨팅, 서로 다른 종류의 프로세서가 협력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호스트는 주로 CPU와 시스템 메인 메모리를 의미하고요.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 제어, 순차적인 작업 처리, 입출력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GPU와 GPU에 탑재된 전용 고속 메모리, 비디오 메모리를 의미하며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필요한 계산 쥐벽적인 부분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아, CPU가 전체 지휘를 하고 GPU가 실제 계산을 하는 구조군요. 오케스트라 비유랑 비슷하네요. 기반으로 작성하는데 이 함수 앞에 글로벌이라는 특별한 지정자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만든 함수를 커널이라고 불러요. 이 커널 함수가 바로 수많은 GPU 스레드에 의해 동시에 실행될 코드입니다. 커널 함수. 그게 GPU에서 돌아가는 코드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행시키나요? 호스트 코드, CPU에서 실행되는 코드에서 이 커널 함수를 호출할 때 특별한 문법인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괄호 안에 얼마나 많은 스레드를 어떤 구조로 묶어서 실행할지를 지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my kernel num blocks threads per block arguments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num blocks 개수만큼의 블록을 만들고 각 블록 안에는 트레저 퍼 블록 개수만큼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my kernel 함수를 병렬로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와, 스레드 개수랑 구조를 직접 지정해 주는 거군요.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쿠다는 이 수많은 스레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드웨어 자원을 잘 활용하기 위해 스레드 계층 구조, 스레드 히에러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게 쿠다 프로그래밍과 성능 최적화의 핵심 중 하나예요.
스레드 계층 구조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바정 작은 실행 단위는 개별 스레드입니다. 각 스레드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 부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스레드들이 모여서 워프라는 단위를 이룹니다. 워프는 보통 32개의 스레드로 구성되는데 이게 SM에서 실제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워프 내의 스레드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동시에 실행하지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이걸 CIMT라고 부릅니다. 워프가 실제 실행 단위군요. 32개 스레드 묶음? 네, 그리고 이 워프들이 모여서 블럭을 형성합니다. 하나의 블럭은 반드시 하나의 SM 내에서만 실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블럭에 속한 스레드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고속 공유 메모리, 시어드 메모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배리어 동기화, 배리어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지점에서 모든 스레드가 실행을 잠시 멈추고 기다렸다가 동시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등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아, 블록 단위로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군요. 이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성능 최적화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커널 함수 호출로 생성되는 모든 블럭들의 집합을 그리드라고 부릅니다. 그리드나 블럭은 필요에 따라 1차원, 2차원, 3차원 구조로 구성할 수 있어서 처리하려는 데이터 구조, 이미지나 행렬에 맞게 스레드 구조를 매핑하기 용이합니다. 와, 스레드, 워프, 블록, 그리드. 뭔가 군대 조직처럼 체계적이면서도 복잡하네요. 이 계층 구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쿠다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자 어려운 점이겠군요. 정확합니다. 어떤 작업을 어떤 단위, 스레드, 블록에 할당하고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동기화할지 설계하는 것이 쿠다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데이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메모리 구조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아까 공유 메모리 말고 다른 메모리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데이터 접근이 성능에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쿠다 성능은 메모리 접근 패턴에 정말 크게 좌우됩니다. 아무리 연산 코어가 빨라도 데이터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지역성, 즉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한 가까운 빠른 메모리에 두고 접근하도록 코드를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쿠다에는 여러 종류의 메모리 공간이 계층적으로 존재합니다.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이고 용량이 큰 메모리는 GPU 보드에 장착된 DRAM, 즉 글로벌 메모리입니다. CPU의 메인 메모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량은 크지만 최신 GPU는 수십 기가바이트 이상, 접근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 모든 스레드가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지만 접근 지연 시간, 레이턴시가 꽤 큽니다. 글로벌 메모리가 제일 크지만 제일 느리군요.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유 메모리입니다. 이건 각 SM 내부에 존재하는 아주 빠른 온칩 메모리예요. 용량은 글로벌 메모리에 비해 훨씬 작지만 SM당 수백 KB 수준, 접근 속도는 글로벌 메모리보다 수십 배에서 100배 가까이 빠릅니다. 다만 공유 메모리는 같은 블록에 속한 스레드들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아, 블록 내 전용 고속도로 같은 거네요. 그럼 자주 쓰는 데이터를 여기다 올려놓고 쓰면 엄청 빠르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글로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한번 읽어와서 공유 메모리에 올려놓고 블록 내 스레드들이 이 공유 메모리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코드를 짜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쿠다 최적화의 핵심 기법 중 하나예요. 공유 메모리 활용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메모리는요? 각 스레드마다 할당되는 전용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건 CPU의 레지스터처럼 가장 빠른 메모리 공간입니다. 컴파일러가 보통 커널 함수의 지역 변수나 중간 계산 결과 등을 이 레지스터에 할당하려고 노력합니다. 레지스터 개수는 제한적이지만 접근 속도는 가장 빠르죠. 그 외에도 읽기 전용 데이터 캐시 역할을 하는 텍스처 메모리나 상수 메모리, 컨스탄트 메모리 같은 특수한 목적의 메모리들도 있습니다. 와, 메모리 종류도 정말 다양하네요. 이걸 다 고려해서 프로그래밍 하려면 머리가 꽤 아프겠어요. 네, 그래서 초기 쿠다 프로그래밍이 쉽지 않았죠. 특히 아까 잠깐 언급했던 CPU 호스트와 GPU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쿠다 memcopy 같은 함수를 써서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CPU 메모리 여기 있는 데이터를 GPU 글로벌 메모리 저기로 복사해라. GPU에서 계산 끝난 결과를 다시 CPU 메모리 여기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지시를 내려줘야 했어요. 아, 그게 통합 메모리 나오기 전 상황이군요. 코드도 길어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았겠어요? 그렇죠. 매우 번거롭고 오류 발생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쿠다 6.0에서 통합 메모리,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도입되면서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됐습니다. 통합 메모리, 드디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통합 메모리는 CPU와 GPU가 물리적으로는 분리된 메모리를 사용하지만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메모리 주소 공간 유니파이드 메모리 애드레스 스페이스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개발자는 그냥 쿠다말랭 매니즈드 같은 함수로 통합 메모리 공간의 데이터를 할당하기만 하면 이 데이터에 CPU 코드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GPU 커널 코드에서도 같은 포인터 주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쿠다멤 코피 같은 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발자는 그냥 데이터를 사용하기만 하면 쿠다 런타임 시스템이 알아서 해당 데이터가 현재 어느 프로세서, CPU 또는 GPU에서 접근하는지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적절한 위치, CPU 메모리 또는 GPU 메모리로 마이그레이션, 즉 이동시켜 줍니다. 페이지 폴트 같은 운영체제 기법을 활용해서요. 와, 시스템이 알아서 다 해준다니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해졌겠네요. 메모리 관리 부담이 확 줄었겠어요. 맞습니다. 개발자는 복잡한 데이터 이동 관리에서 벗어나서 알고리즘 개발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데이터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동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데이터 접근 패턴이 비효율적이면 통합 메모리를 쓰더라도 성능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는 여전히 데이터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쿠다 멤프리페치 에이싱크 같은 함수로 데이터 이동 시점을 미리 알려주는 등의 최적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하, 마냥 편해진 건 아니고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내부 동작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래도 정말 큰 발전이네요. 측면에서는 혁신적인 기능이었죠. 지금까지 쿠다의 기술적인 측면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쿠다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우월성 자체를 넘어선 바로 그 생태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오, 정확히 보셨습니다. 생태계, 그게 핵심이죠. 엔비디아가 지난 15년 이상 쿠다를 중심으로 구축해온 그 방대한 라이브러리들, 강력한 개발 도구들, 그리고 엄청나게 활발한 개발자 커뮤니티, 이게 다 합쳐져서 경쟁사들이 도저히 따라오기 힘든 깊고 넓은 경제적 해자, 모트를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엔비디아 스스로도 쿠다를 단순한 프로그래밍 모델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모델 그 이상, 몰데너 프로그래밍 모델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이 플랫폼으로서의 힘이 엄청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시장 90% 이상 점유율이라는 결과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경쟁 우위죠. 네, 그 생태계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고도로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묶음, 쿠다 X AI라고 불리는 스택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복잡한 저수준 하드웨어 최적화에 직접 매달리지 않고도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비교적 쉽게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쿠다X AI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꼽아보자면요. 우선 딥러닝 분야에서는 CUDDN을 약자로 쿠다 딥 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컨볼루션, 풀링, 정규화, 활성화 함수 같은 딥러닝 모델의 기본적인 연산들을 엔비디아 GPU, 특히 텐서코어에서 가장 빠르게 실행되도록 극도로 최적화해 놓은 라이브러리죠. 우리가 흔히 쓰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주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내부적으로 CUDDN을 사용해서 성능을 높입니다. 사실상 이 라이브러리 없이는 현대 딥러닝 연구나 개발이 어렵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와, CUDDN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프레임워크 성능의 핵심이라니. 또 다른 건요? AI 모델을 학습시킨 후에 실제 서비스 환경에 배포해서 사용할 때, 즉 추론 단계에서 성능을 극대화해주는 텐서 RT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옵티마이저이자 런타임 라이브러리인데요. 학습된 모델을 가져다가 레이어 융합,
연산 제거, 정밀도 조정, 양자화 등 다양한 최적화 기법을 적용해서 추론 속도를 수십 배까지 향상시키고 지연 시간 레이턴시를 줄여줍니다. 실시간 서비스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학습용 CUDDN, 추론용 TensorRT 역할이 다르네요. 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나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전체를 GPU로 가속하는 래피드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스위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펜다스와 유사한 GPU 데이터 프레임 라이브러리인 QUDF, 사이킨런과 유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라이브러리인 QUML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존의 파이썬 데이터 과학 생태계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비교적 쉽게 GPU 가속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PI를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래피드스는 파이썬 사용자들을 겨냥했군요. 판다스나 사이킬런 쓰던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개발하고 디버깅하고 성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쿠다 툴키트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에는 NVCC라는 쿠다 컴파일러, 엔사이트 같은 강력한 성능 프로파일러 및 디버거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와, 정말 촘촘하게 다 갖춰져 있네요. 개발에 필요한 건 다 있는 느낌인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AI나 데이터 과학 외에도 고성능 컴퓨팅, HPC 분야를 위한 수학 라이브러리, 큐블라스, QFFT, 큐솔버 등 로보틱스 개발을 위한 아이잭심 SDK, 의료 영상 및 유전체 분석을 위한 클라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드라이브 플랫폼 등 각 산업 분야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와 SDK까지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보틱스, 의료, 자율주행까지 정말 손 안 뻗치는 데가 없네요. 이 방대함 자체가 경쟁사들이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깊고 넓은 소프트웨어 스택과 최적화된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바로 쿠다의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드웨어 성능만으로는 따라잡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강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럭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이 쿠다 생태계는 굉장히 강력한 선순환 구조, virtual cycle을 가지고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 사용자들을 엔비디아 플랫폼에 묶어두는 락인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한 분석가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 시스템은 스스로 가속화되고 자기 강화적이다. 생성형 AI는 통제불능의 힘이 되어 컴퓨팅에 대한 끝없는 수요를 이끌고 있으며 엔비디아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와,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 선순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엔비디아가 주기적으로 텐서 코어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GPU 하드웨어를 출시합니다. 둘째, 엔비디아는 이 새로운 하드웨어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쿠다 툴킷, CUDDN, TensorRT 같은 핵심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을 업데이트하고 최적화해서 내놓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딱 맞춰서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셋째, 전 세계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은 당연히 최고의 성능을 원하기 때문에 이 최신 엔비디아 GPU와 최적화된 쿠다 소프트웨어 스택을 기반으로 연구하고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주요 프레임워크들도 성능을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기능과 최적화에 크게 의존하게 되고요. 개발자들은 성능 좋은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넷째,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방대한 양의 코드베이스, 튜토리얼, 논문, 교육 자료들이 모두 쿠다를 기반으로 쌓이게 됩니다. 쿠다가 해당 분야의 공용어처럼 사실상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번 쿠다로 짜놓은 코드가 많아지면 다른 걸로 바꾸기가 어렵겠군요. 마지막 다섯째, 이렇게 쿠다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AI 모델을 실행하려면 결국 엔비디아 GPU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지는 거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강화되는 겁니다. 와, 정말 빠져나갈 틈이 없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한번 이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개발자든 기업이든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게 기술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지겠어요. 맞습니다.
기존 코드 자산을 다 버리고 새로 배워야 하고 또 새로운 플랫폼이 과연 쿠다만큼의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생태계를 제공해 줄지 확신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쿠다 생태계의 강력한 힘이자 동시에 많은 비판을 받는 벤더 락인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렇군요. 강력한 만큼 비판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그럼 경쟁사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MD나 인텔 같은 회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대안 기술들은 없나요? 물론 경쟁사들도 대안을 제시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AMD의 ROCm, 레이디언 오픈 컴퓨트 플랫폼입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쿠다에 대항하기 위해 AMD가 만든 오픈소스 GPU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프로그래밍 모델 자체는 쿠다와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었고 HIP,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트 인터페이스 포 포터블리티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기존 쿠다 코드를 ROCm 환경으로 비교적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쿠다 코드를 변환할 수 있다고요? 그럼 좀 해볼 만한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은 좀 다릅니다. ROSM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쿠다 생태계와 비교하면 라이브러리의 성숙도나 종류, 성능 최적화 수준, 하드웨어 지원 범위, 문서화, 커뮤니티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딥러닝 분야에서 cuDN이나 텐설T에 대응할 만한 완성도 높은 라이브러리가 부족하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꼽히서.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그럼 인텔은 어떤가요? 인텔도 자체 GPU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인텔은 원 API라는 좀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벤더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한 통합 프로그래밍 모델이에요. 시클이라는 C++ 기반 표준 언어를 사용해서 CPU, GPU, 인텔 자체 GPU 포함, FPGA 등 서로 다른 종류의 가속기 하드웨어를 단일 소스 코드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 API는 아예 특정 회사 기술이 아니라 개방형 표준을 따른다는 거군요. 그럼 벤더 종속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원 API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원 API와 시클로 작성된 코드는 인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하드웨어에서도 해당 하드웨어용 원 API 구현이 있다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벤더 락인에서 벗어나 이식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와,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럼 이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요? 비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만 이것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쿠다가 지난 십수년간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코드베이스와 개발자 커뮤니티의 관성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당장 최고의 성능을 내야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아직은 생태계가 부족하고 성능 검증이 더 필요한 원 API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또 SYCL 자체가 C++ 기반이라 배우기가 쿠다보다 더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요. 결국 여기도 생태계와 관성의 배덕에 부딪히는군요. 쿠다의 해자가 정말 깊고 넓네요. 그렇습니다. ROCm과 원 API 모두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쿠다의 아성을 넘어서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경쟁은 꼭 필요하니까요. 네, 경쟁이 있어야 소비자나 개발자에게도 좋은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쿠다가 실제로 우리 산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단순히 AI 분야를 넘어선다고 하셨는데 정말 막대한 계산 능력이 필요한 거의 모든 산업으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GPU의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이 이제는 전통적인 산업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AI 및 딥러닝 분야겠죠. 이 분야는 정말 쿠다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AI, 특히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에는 엄청난 양의 행렬 연산과 벡터 연산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쿠다와 텐서코어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오픈AI의 GPT-4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데 엔비디아 A11들의 GPU가 25,000개나 사용되었다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 규모의 연산을 CPU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죠. 25,000개요? 와,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네, 이미지 생성 모델인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자율주행차의 주변 환경 인식,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나 번역 기능 등 현대 AI 기술의 거의 모든 영역이 쿠다 가속 없이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거나 서비스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AI는 정말 쿠다의 가장 빛나는 무대네요. 그럼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HPC 및 과학연구 분야에서도 많이 쓰인다면서요? 네, HPC, 고성능 컴퓨팅 분야는 쿠다가 초창기부터 공략했던 중요한 시장입니다. 예전에는 국립연구소나 대기업에 보유한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몇 달, 몇 년씩 걸려서 수행해야 했던 복잡한 과학 시뮬레이션들을 이제는 쿠다를 사용하는 GPU 기반의 워크스테이션이나 소규모 클러스터에서 몇 주 혹은 며칠 만에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연구 기간이 그렇게 단축된다고요? 이건 정말 혁신인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대기 모델링,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동역학 시뮬레이션, 항공기나 자동차 설계를 위한 유체 역학 CFD 계산, 우주의 기원을 탐구하는 천체 물리학 시뮬레이션 등 엄청나게 복잡한 물리 현상을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면서 과학적 발견 자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규모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연구 영역이 열리기도 하고요.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는 어떤가요? 여기도 데이터가 엄청 많고 복잡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헬스케어 분야는 큐다와 AI가 만나서 진단과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아주 유망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을 실시간으로 3D로 재구성해서 보여주거나 AI가 영상을 분석해서 의사들이 놓칠 수도 있는 미세한 병변을 찾아내 질병 조기 진단을 돕는 데 큐다가 활발하게 사용됩니다. 와, 의료 영상 분석에 AI와 큐다가 쓰인다니 신기하네요. 또 인간 유전체 데이터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특정 질병과의 연관성을 찾거나 환자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에도 큐다 기반 가속이 필수적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알고 모나이나 파라브릭스 같은 의료 및 생명과학 특화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야, 질병 진단부터 신약 개발까지 정말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는 어떤가요? 여기도 속도가 엄청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정말 탈라의 속도 차이가 엄청난 수익 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곧 경쟁력입니다. 쿠다는 이 분야에서도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전략을 개발하고 과거 데이터로 검증, 백테스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CPU 대비 100배 이상 단축시켜줍니다. 더 많은 전략을 더 빠르게 테스트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00배 이상이요? 와, 그럼 훨씬 더 정교한 전략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파생 상품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거나 시장 변동성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도 쿠다가 사용됩니다. AI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사기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막는 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있고요. 결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 쪽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분야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요. 자율주행차는 흔히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 또는 도로 위 슈퍼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주변에 달린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등 다양한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 센서 퓨전하고 해석해서 주변 환경을 3D로 인식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주행 경로를 결정하는 이 모든 과정에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쿠다 기반의 엔비디아 드라이브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의 눈과 뇌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로봇 쪽은요?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스스로 주변 환경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동시에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기술을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슬랩 연산을 가속화하고 로봇팔 같은 것의 복잡한 움직임 경로를 계획, 모션 플래닝 하는데도 쿠다가 활용됩니다. 엔비디아는 아이잭 SDK 같은 도구를 제공해서 로봇 지능, 즉 로봇 AI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AI부터 시작해서 과학, 의료, 금융, 자율주행, 로봇까지 첨단 기술이 필요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쿠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말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네,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쿠다가 증명해 보인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쿠다를 가지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요? 저는 특히 AI 팩토리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개별 GPU 프로그래밍 시대를 넘어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컴퓨팅의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주로 단일 GPU 또는 기껏해야 서버 한두 대에 들어가는 몇 개의 GPU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백, 수천, 심지어 수만 개의 GPU가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데이터 센터 전체에 하나의 거대한 컴퓨팅 자원으로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지휘하는, 즉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만 개 GPU를 하나처럼 다룬다고요?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네요. 데이터 센터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큐다 아키텍처를 총괄하는 스티븐 존스라는 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더 이상 아무도 단일 GPU에서 작업하지 않는다. Nobody works on a single GPU anymore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개별 GPU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 즉 그가 말하는 AI 팩토리를 하나의 통합된 컴퓨팅 플랫폼으로 보고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AI 팩토리 멋진 말이네요. 그럼 이런 거대한 스케일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계속 나오고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미 블랙웰 아키텍처 다음 그리고 그 다다음 세대까지 로드맵이 발표되었죠. 2026년에는 루빈이라는 코드명의 차세대 GPU와 베라라는 코드명의 CPU가 나올 예정이고 2027년에는 한층 더 강화된 루빈 울트라 GPU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루빈이랑 베라, 벌써 이름까지 나왔군요. 어떤 점들이 개선될까요? 구체적인 스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HBM4와 같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탑재하고 GPU 간 그리고 GPU와 CPU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NVLink 같은 인터커넥트 기술도 더욱 발전시켜서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의 한계를 계속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거대한 AI 팩토리를 구축하려면 개별 칩 성능뿐만 아니라 칩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긴 수만 개 GPU가 있어도 서로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지 못하면 소용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 이런 AI 팩토리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2027년부터는 렉당 메가와트 MW급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 아키텍처를 현재의 AC 방식에서 800V DC 직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와, 전력 공급 방식까지 바꾼다고요?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소프트웨어, 즉 쿠다 프로그래밍 모델 자체도 이런 변화에 맞춰 진화하고 있나요? 혹시 프로그래밍이 좀 더 쉬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거나? 네, 쿠다 프로그래밍 모델 자체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쿠다 13.0 같은 버전에서 강조되는 개념 중 하나가 타일 기반 프로그래밍 모델입니다. 이건 개발자가 아주 세세한 저수전 스레드 관리, 공유 메모리 직접 제어에 신경 쓰기보다는 처리할 데이터를 더 큰 논리적인 조각, 즉 타일 단위로 나누고 이 타일들 간의 연산 관계를 정의하는 데 집중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타일 기반 프로그래밍이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개발자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 단계에서 병렬 알고리즘을 기술할 수 있게 해주고요.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아키텍처, 캐시 구조, 메모리 계층을 더 잘 파악해서 데이터 이동이나 스레드 스케줄링 같은 저수준 최적화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기종 병렬 프로그래밍을 좀 더 생산적으로 그리고 이식성 높게 만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최고의 성능을 짜내기 위해서는 내부 하드웨어 작동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추상화 수준이 높아져도 내부 복잡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마냥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발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군요. 그리고 쿠다가 이제는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면서요. 양자 컴퓨팅과도 손을 잡는다고 들었는데 쿠다 Q 플랫폼은 뭔가요? 네, 쿠다큐는 정말 흥미로운 시도입니다. 이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고전적인 슈퍼컴퓨터, CPU 플러스 GPU 기반과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양자 컴퓨터, QPU를 함께 엮어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퀀텀 클래시컬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고 프로그래밍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양자 컴퓨터랑 기존 컴퓨터를 같이 쓴다고요? 왜죠? 양자 컴퓨터는 특정 종류의 문제, 예를 소인수분해, 양자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전 컴퓨터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를 낼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은 기술적으로 불안정하고 모든 종류의 계산에 다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쿠다 기반 HPC 시스템은 이미 검증된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둘을 결합해서 전체 문제 중에서 양자 컴퓨터가 잘 풀 수 있는 부분은 QPU에 맡기고 나머지 부분은 강력한 고전 GPU 클러스터에서 처리한 뒤 그 결과를 다시 합쳐서 최종 해답을 얻는 방식으로 현재 기술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 신소재 개발, 복잡한 금융 모델링 등에 도전하려는 겁니다. 쿠다큐는 이 복잡한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를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양자 컴퓨팅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에서도 쿠다가 중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엔비디아의 야심이 보이네요. 그렇죠. 미래 컴퓨팅 환경에 대한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사스케일 컴퓨팅 시대에도 쿠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엑사스케일은 1초에 10의 18제곱, 즉 100경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팅 성능을 말하는데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엑사스케일 슈퍼컴퓨터들이 구축되어 가동 중이거나 계획 중입니다. 이런 거대한 시스템들의 핵심적인 연산 가속 기술로서 쿠다와 엔비디아 GPU가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심지어 전통적인 x86 CPU 진영을 넘어 ARM 기반 CPU 생태계까지 쿠다 지원을 확장하면서 엑사스케일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사스케일터 시리네. 정말 컴퓨팅의 최전선에서는 어디에나 쿠다가 있네요. 정말 거침없는 행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밝은 전망과 엄청난 성공 이면에는 계속해서 따라붙는 비판이 있죠.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벤더 락인 문제입니다. 이 강력한 생태계가 성공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들을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이 바로 쿠다가 앞으로 계속 안고 가야 할 가장 큰 과제이자 끊임없는 논쟁거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고 편리한 생태계는 분명 쿠다의 엄청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쿠다와 엔비디아 하드웨어에 너무 깊이 의존하게 된 개발자들이나 기업들은 설령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나타나더라도 쉽게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존의 코드 자산, 학습 곡선, 생태계 지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니까요. 한번 길들여지면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시장 독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새로운 경쟁 기술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 생태계 전체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확실히 생각해볼 문제네요. 성공의 이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AMD의 로시엠이나 인텔의 원API 같은 오픈소스 기반 또는 개방형 표준 기반의 대안 기술을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쿠다의 아성에 도전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이러한 경쟁과 대안의 존재 자체가 엔비디아를 견제하고 기술 생태계가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과 다양한 선택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쟁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쿠다의 미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락인 문제와 경쟁 기술의 도전. 앞으로 쿠다의 미래를 전망할 때
꼭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오늘 정말 쿠다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과거부터 미래까지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쿠다는 2006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 단순히 GPU를 프로그래밍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넘어서 GPU 안에 잠자고 있던 엄청난 병렬 처리 능력을 해방시킨 그야말로 혁명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픽 칩에 남는 연산 능력을 좀 써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나아가 과학, 의료, 금융, 제조, 로보틱스 등 전 산업 영역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쿠다의 본질적인 가치는 단순히 기술적인 우월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복잡한 병렬 컴퓨팅 문제를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력한 생태계에 있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쿠다, 라이브러리, 최적화. 여기에 더해 방대한 문서, 튜토리얼, 예제 코드, 그리고 활발한 개발자 커뮤니티까지.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선순환 구조가 쿠다를 단순히 기술이 아닌 가능성의 플랫폼 오브 파시빌리티즈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 쿠다존 웹사이트에 있는 설명이 생각나네요. 쿠다는 CPU에 의해 순차적으로 처리되던 작업의 연산 집약적인 부분을 수천 개의 GPU 코어에서 병렬로 실현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 문장이 쿠다의 본질을 정말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고 정확한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쿠다는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일 GPU 프로그래밍 시대를 지나 수십만 개의 GPU가 엮인 거대한 AI 팩토리를 효과적으로 지휘하고 심지어 양자 컴퓨터와 융합하는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고 있죠.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벤더 종속성에 대한 논쟁과 AMD, 인텔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 기술들의 도전이라는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다가 지난 거의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보여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생태계의 확장 전략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컴퓨팅 시대에서도 기술의 방향을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코드를 짜는 손, 쿠다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쿠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력 있는 전망 정말 감사드립니다. AI 시대의 핵심 동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특정 기술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 대한 조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거나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